제목은 3,491개의 읍면동이 위험하다. 네, 이런 얘기. 지금 결국 대한민국이 체제전쟁 중에 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3월 달에 이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고요. 우리 이 교회도 와서 그때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통과되겠지. 180석이나 된다는데 어떻게 통과가 안 되겠어. 이렇게 다들 자포자기 상태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르게 생각했어요. 다르게. 어떻게? 저는 설사 통과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이 법안을 보니까 이 국민들에게 깨우기가 너무너무 좋은 무기더라. 내 눈에는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통과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 독소 조항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깨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 해서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강의하는 곳마다 주민자치기본법, 다른 이야기 하면요, 그 정치 이야기 아니야. 그러다가 마을에서 내가 겪을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풀어내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그러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시의원들도 놀라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읍면동에 이게 프로들이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장악하겠네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터전의 문제고 우리의 존립의 문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설명을 쫙 했더니 지금요, 아직 법 통과 안 되신 거 아십니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예. 결국 뭐냐? 무엇이 국회 180석 아니 250석이 된다 해도 결국은 뭐냐면 국민이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포자기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국민 깨우면 돼. 저는요, 조곤조곤 제가 언제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아닌 10분 연설을 했어요. 제가 화 안 냈습니다. 그냥 제가 있는 대로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내어 있는 독소 조항들을 알고 계십니까? 딱 물었어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법이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대한민국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땅에 이런 악법들을 만들어가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법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했더니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처음에 그렇게 막고 시위를 못하게 막던 경찰들이 제일 먼저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전단지를 가져가더라고요. 큰일 났네 그러면서. 우리가요, 화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씩 조곤조곤 설명하는 게 그게 약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강합니다. 결국은 오늘날 사상전이란 체제전쟁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전쟁입니다. 마음을 얻는 전쟁, 마음을 얻지 않고 마음의 미움을 그러니까 막 그냥 지나가면서 눈을 흘기면서 이 인간들아 너 알게나 해 그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체제 변혁 수단, 좌파들이 3,491개 읍면동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도구가 읍면동을 장악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책을 받을 때 많은 우리 이른바 우파 세력들이 항상 중앙 정치 정당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정당 중앙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을을 바라보십시오. 마을이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마을을 바라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를 세계관을 바꿔줬대요. 중앙만 바라보다가 우리 마을을 바라보자. 위험하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있잖아요. 문정권이 처음에 정권이 들어섰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고 한 달 만에요,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국가를 이루겠다 그랬어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그러니까
권한과 독립을 주겠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들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했어요. 많이 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을 때 헌법을 바꾸는데요. 헌법 바꿀 때 뭐라고 돼 있냐면 헌법 안에 더불어민주당 헌법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상징적 조항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매우 상징적 조항 사망에 하나가 추가됐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런 말을 넣었어요. 아, 이게 지방분권이라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대한 목적과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123조 1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법률에 위임 없는데도 조례 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에서 지령을 안 내려도 발가락이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보니 아,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정책을 보기 전에 이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의 사상적 지향성이 뭔가를 우리는 항상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등등등 이런 분들이 사상적인 지향성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아,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는지 몰라도 관찰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문건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자본주의 대안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마을 활동가 그룹들이 가장 연구하는 모델이 뭐냐? 베네수엘라 주민자치의 모델이에요. 베네수엘라 모델.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연구하는 또 책자도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아, 지금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한 이 모델이 베네수엘라 모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한국적 모델이 있어요. 마포의 성미산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마포에 가면요, 거기에는 처음에는 공동 육아로부터 생각해서 공동 소비, 공동 생산, 공동 다 이렇게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 모델이 지금은요, 여러 동네를 막 아우를 정도로 상당히 영역이 넓어요. 근데 그 모델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울 전역으로 퍼졌어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역으로 퍼뜨렸습니다. 지금은 은평구부터가 다 퍼졌고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경기도로 확산이 되고 지금은 전국으로 다 퍼져 가지고 이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은 없다 할 정도로 확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이미 전국으로 퍼지는 과정에 10년에서 20년 이상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저는 이미 한 14, 15년 전부터 관찰했어요. 그래서 야, 심각하구나. 그리고 혁신학교 생기는 것부터 아, 이거는 여기에 또 일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네수엘라 모델뿐만 성미산 모델에다가 지금 주민자치의 모델에 또 조례까지도 민노총 정교조와 같은 사람들이 단체로 마을 주민으로 들어오도록 했다는 건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주민자치기본법 제5조에 보면은 뭐가 되면 주민과 주민자치 책무에 관한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을 주민이죠.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부르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민과 주민자치에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노동, 인권, 환경, 복지, 이건 네오막시즘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권 하면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인권법 관련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에 많은 노동관계법, 인권관계법, 뭐 환경관계법 모든 이런 관련 법을 마을 주민들은 지켜라고 이 법이 근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에요. 이 마을공화국에 적용하는 하나의 헌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서독 기본법은 헌법을 말해요. 이건 마을공화국을 지배하는 하나의 헌법적인 어떤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막아야 되냐 안 막아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 제8조에 보면은 차별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를 했는데 이 성별이 이들의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의 내용을 보면 젠더 개념이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념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해놓은 신념이 뭐냐? 이거는 사상을 말합니다. 사상. 왜 그러냐? 차별금지법이라고 아시죠? 평등법이라고. 거기 보면 거기도 성별 이런 것도 차별금지가 있는데 그때는 신념이 아니고 사상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밝혀놨거든요. 거기에는 성별, 사상,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이란 사상을 의미한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주체 사상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활동하고 선전하고 조직하는 활동이 가능해진다. 마을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차별 금지예요. 이슬람 차별 활동, 반대 활동 안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지금 규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아이고 그거는 정치 활동 아니야.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주민자치기본법 반대 활동은 할 수가 없지. 정교분리인데 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차별금지법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엄청난 토대법입니다. 이거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기본법 또는 주민자치 조례 등에 있는 독소조항 중에요. 가장 문제는 제7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온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주민이 뭐냐 하면은 그 읍면동에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이 동네에 안 살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이제는 주민으로 얼마든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가짜 주민이거든요. 진짜 주민이 있고 가짜 주민이 있는데 이 가짜 주민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첫째, 조선족과 같은 재동포를 여기 넣어놓은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사람을 마을 주민으로 넣어가지고 주민총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줬다. 거기다 외국인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슬람 터번스가 아마 주민총회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터번스는 이슬람 장기 체류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한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조선족은 지금 1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서서히 주민총회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슬람 반대 운동, 중국 차이나타운 반대 운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들에게 주도당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많은데요.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 이 중에서 주민총회에 가보신 분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선족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 영등포구더라고. 영등포구요. 영등포구인데 얼마나 살고 있느냐? 2018년도 기준으로요 2만 8천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근데 18개 동이에요. 18개 동. 한 동당 한 1,550명 정도가 살아요. 1,550명. 자, 그런데요.
지금 주민총회 그 조례 같은 데를 보면 주민이 3만 명이면, 한 동의 주민이 3만 명이면 100분의 1만 참석하면은 주민총회 의결이 성사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100분의 2. 그러면 100분의 1이면 3만 명이면 얼마만 참석하면 된다고요? 300명. 300명만 모이면 되는데 조선족이 거기에 얼마 살고 있다고요? 1550명. 이 사람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가지고 야 참석해 그러면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조선족에 의해 가지고 이 의결성이 뚝딱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앞으로 5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 문을 열어놓으면 중국이 떼거지로 계획적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옛날에 6.25 지금 영국에서요. 영국이 지금 이슬람 인구가 6%래. 6%. 이제 그때쯤 되면 테러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문을 이게 여는 것이 얼마나 미래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지를 우리가 제발 좀 알고 하자. 이슬람이 막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주민의 문을 이렇게 열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왜, 그것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7조 주민의 자격분에 제일 먼저 앞에 뭐 했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등록자 바로 다음에 뭐를 넣어놨습니까? 재외동포, 외국인을 넣어놨죠. 그 다음에 기관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다 그러면 민노총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각종 좌파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교사와 교직원과 학생이 모두 통째로 주민이 되도록 해놨잖아요. 그럼 정교조가 학생들을 주도하면서 우리 마을 교육을 같이 하자 그러고 총회에 나타날 겁니다. 은평구 가련 이동에는요, 아까 뒤에 좀 설명할 거예요. 가련 이동에는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몇 세인지 아세요? 만 10세. 만 10세가 주민총회에 나타나가지고 뭘 의결하느냐? 주민세 환원사업 결정. 그 다음에 동해 1년 예산 계획 같은 거를 결정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만 10세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줘야 될까? 뒤에 누군가가 있겠죠?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겠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가치가 없다고 봐요. 민법에 보면은 금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뭔가 많은 어떤 그 경제적인 선조들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돈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있을 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고 이제 조선적 이슬람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조례로 요새 주민자치기본법만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에도 심각한 문제가 주민자치기본법에 있는 독소장이 그대로 다 녹여져 있습니다. 다 한번 보십시오. 녹본동에 있는 주민총회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주민이 누구냐 했더니 녹본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녹본동에 소재하는 사업장, 기관, 단체, 학교에 속하는 사람, 등록 외국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주민회담을 활짝 열어서 가짜 주민들이 대거 동네에 들어오도록 한 내용이 이 조례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아까도 말했죠. 10세, 15세, 10세 뭐 이런 애들이 주민총회에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자,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선생들이 학생들 보고 야, 우리가 지금 같은 주민이야. 이번 주민총회에 나서 의결될 사항들을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정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은 이렇게 계속되면 앞으로 이제 결국은 10대 어린 학생들은 결국은 누구의 사상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노예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도요, 문화혁명 당시에 10대들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홍위병이라고. 예, 캄보디아에서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그랬고 여순 반란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학교에서만 교육시키는, 이제는 마을에서 교육시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총회에 이제 그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좌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터링 기구를 뒀고, 사무국이 그 마을 활동가들이 사무국을 장악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무국에 있는 직원은요, 지방 공무원으로 보임을 하고 정년 퇴직 때까지 이 마을 공화국을 지배하도록 해놨습니다. 아니, 주민자치라면서요. 그럼 주민이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감시받는 존재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마을의 주민 맞죠? 예, 맞죠? 그러면 이 주민이 여러분 살고 있는 마을에 낮에도 있습니까? 낮에는 어디 가요? 직장에 가죠. 저 멀리 가죠. 자,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그러면 낮에는 누가 있죠? 가짜 주민들. 딴 데 살면서 그 마을에서 직장이 있다고, 그 다음에 학교 교사라고 여기에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단체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진짜 주민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진짜 주민은 모래알인 거야. 그 다음에 낮에 거기 없어. 가짜 주민들은 단체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낮에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주민총회를 낮에 하면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가짜 주민들이 참석하는 거지.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진짜 주민들은 통제만 받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짜 주민들이 진짜 주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엄청난 이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인적 사항을 관계기관에다가 요청하면 다 따라야 된다고 돼 있어. 그래서 헌변 대표인 그 구상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못 갖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거를 갖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분과를 둬가지고요. 환경분과, 아동분과, 인권분과, 복지분과, 교통분과, 심지어는요, 마을 공동체 교육 공동체 분과도 만들어. 이제 주민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야. 지금 이런 분과 활동은 앞으로 주민들, 특히 교회들에게 심각한 감시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소조직을 뒀어요. 통반조직 비슷한 걸 또 둘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가까이서 주민들을 감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약간 뭐 북한의 5호 담당제 비슷하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3,491개 읍면동 주민들을 통합교육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랬죠. 정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겠다고 했다 그랬죠. 근데 이건 약과야. 이제 정교조 교사와 좌파 교사가 마을 주민들을 다 교육시키겠다는 거야. 그게 어디나 마을교육공동체법이라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별도 법인데 이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그거하고 또 하나의 합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용호 의원이 만든 마을공동체교육법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생활 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 자, 교사와 학생과 둘만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지역 주민까지 가치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치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수, 근데 이용호 의원은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금 국민의힘당에 들어갔습니다. 권인숙 의원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이 양반도 비슷한 지금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육부가요, 이미 2019년도에 무슨 이게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슬로건이 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린애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래서 한 명의 뭐라고요? 아이를 키우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서 부모한테서,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그 어떤 교육 주권을 마을에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그림을 보니까 이렇네요. 어떻게 돼 있냐? 마을 자치단체, 학교, 교육청이 하나의 연계를 해서 통합 운영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교육이 뭐 있어요? 유치원, 유아원 교육, 유치원 교육, 정규학교 교육,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학교, 그 다음에 마을 학교, 온갖 그런 교육기관을 하나의 어떤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 아마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까지 다 이제는 마을에서 간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을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이 하나의 혁신학교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자료에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각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는 대표적 마을을 이렇게 해놨는데 도봉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다 설명할 게 없고, 그 도봉구에는 마을 학교가 97개소나 있다. 마을 강사가 522명이나 양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면 아마 잘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교사만이 아닙니다. 마을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파 강사들이 이제는 학교로 갔다가 마을로 갔다가 막 그냥 주민들을 다 전체적으로 교육시킬 것 같습니다. 3,491개 읍면동과 전체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구축하고 있냐면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제가 말했죠. 거기에도 보면 18조의 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요, 엄청난 권한을, 읍면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무소불위의 권한을 하부에 너무 위임하는 거 아니냐? 국가의 권한도, 지방자치단체 권한도 주민자치에다가 위임하니까 주민들은 좋아가지고, 아, 이게 우리 마을이 좋아지겠네? 권한을 위임해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위임해 주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분권화가 되면 전부 다 대한민국 전체 3,491명이 완전히 하부 구조가 제 멋대로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다시 그거를 집권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갖추지요. 몰래. 바로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문지원기관을 외부에다가 위탁을 한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주민자치회를 끌고 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랬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하나하나 있는데 그거를 지역별 전문지원기관이 쭉 끌고 가는 형태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상상력 동원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서울시를 모델로 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있지요. 그런데 구청별로 뭐가 있냐면 구주민자치지원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거기서요, 동에 있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다 끌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구청도 간섭할 수 있고 동사무소도 간섭할 수 있고
구청 내에 있는 민간단체도 다 컨트롤하도록, 심지어는 동주민들까지 교육을 통해서 통제하도록, 이렇게 구주민자치지원단이라는 게 무소불위의 컨트롤 센터로 만들어놨어요. 민간단체. 이걸 보니까 아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아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에도 보니까요, 주민자치회 옆에 교육 모델이 있죠. 또 다른 동에 또 교육 모델이 있죠. 교육 모델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해놔서 뭐라고 했냐면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써놨어요. 아, 이거는 동별 교육센터를 하나 또 묶고 또 하나에 묶고 이렇게 교육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게 이미 이 그래프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을 공동체와 지역사회 체제 변혁을 위한 각종 단체들을 설립하는 이 법안을 또 발의하고 있는데,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 법안, 여기도요 각종 단체들로 잘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마을 공동체 정책위원회, 마을 공동체 공동체위원회, 그러니까 하나는 행안부 산하, 하나는 자치단체별로 이런 어떤 단체를 해놓고 권한을 그쪽에서 행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 기본 법안에도 또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은 뭐가 돼 있냐 하면요, 마을 공동체 자치단체별로 마을 공동체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산하에는 마을 공동체 중앙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화를 되도록 해놨고, 마을 공동체 지역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다 외부에서 하고 그 권한들을 좌파 단체들한테 다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영교 법안도 똑같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기본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요,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주체는 마을 주민이 아닙니다. 그들입니다. 그들. 자, 여기 법안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십시오. 지역사회 주체란 지역 주민이 아니고요, 지역 주민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자로서, 지역 주민과 정치, 사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마을 공동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이런 사람들한테 마을 혁신 주체의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역 공동체 혁신위원회, 지역 공동체 정책위원회, 지역 지원기관, 그다음 지역 공동체 혁신 종합센터, 그래놓고 이거를 또 다른 단체한테 다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권한을 부여한다는 말에 쏘고시면 안 됩니다. 외곽에 다 이거를 층층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직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지금 이거를 분권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제 이번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가 여실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이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3,491개의 읍면동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자, 여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하부 구조는 사실 이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부가 이미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리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이 정권, 이런 어떤 그 주도권이 넘어가는 순간에 앞으로 회복하려면 그거는 100년, 200년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책을 썼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인파들에게 향촌 주도권이 넘어간 것이 16세기입니다. 16세기인데 그게 끝까지 간 게 언제냐면 조선 말기 무너질 때까지 갔거든요. 완전히 대한민국은 피폐한 향촌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아귀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향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단순히 뭐 그냥 4년마다 정책으로 교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정권에 이해찬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뭐냐면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것이 완전히 장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주민들이 그들의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 의해서 뭐냐면 선거가 치러지면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에 이제 그들의 손아귀에 다 놀아나게 돼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들의 영구집권 체제에 종속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이거를요 강의 한 번 듣는 거로 안 됩니다. 책을 읽으셔야 돼요. 소책자도 읽으시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동영상도 듣고 그 다음에 전단지가 있으면 이걸 나눠주면서 그 다음에 한 1분에서 한 5분 정도는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가서 다정다감하게 가서 오늘날 이 사태의 문제가 체제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국민을 깨우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그런 대역사적 반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